사장님, 이거 바람에 날아갔어요. 그날 오전 검은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제 QR코드 스탠드를 건네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았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수천만 원이 없었습니다. 저는 60을 넘긴 나이에 30년 넘게 시청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사람이에요. 디지털 시대라며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화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죠. 아버님, 이거 주소가 달라요? 단 한 글자, 고작 한 글자 차이였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성철입니다. 올해 63이고요.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간 건 29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줄곧 민원실만 지켰죠. 매일 수백 명의 시민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지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아, 박 주무관님 하며 반갑게 인사하는 분들도 많았죠. 그렇게 30해가 넘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는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을 그만두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점심때가 돼도 민원실 동료들과 함께 밥 먹을 일이 없었죠.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작은 가게 하나 해볼까 해요. 준혁이는 35살로 IT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이 다시 뜨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고요. 며느리 서연이도 거들었죠. 제가 예전에 은행 다녔잖아요. 정산이나 회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사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할 일이 생긴다는 게 좋았어요. 손주들 용돈도 벌 수 있고 무료하게 집에만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는 인천의 한 전통시장을 알아봤습니다. 구월동 쪽에 있는 오래된 시장이었어요. 그곳에 작은 점포 하나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준혁이가 발품을 팔아 찾아낸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유동인구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요. 우리는 그 점포를 보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권리금도 그리 높지 않았고요. 이 정도면 할만하겠네. 아내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했어요. 퇴직금 중 일부를 점포 계약에 쓰고 나머지로 가게를 꾸몄습니다. 간단한 반찬과 잡화를 파는 가게로 정했어요. 아내는가 직접 만든 김치와 장아찌를 팔기로 했고 저는 시장에서 떼온 물건들을 진열했죠. 며느리 서연이는 SNS에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 중요해요. 서연이가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 올라갔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댓글도 달리고 좋아요도 늘었습니다. 오픈하는 날 아침은 떨렸습니다. 손님이 올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설레기도 했죠. 간판을 달고 문을 여는 순간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몇 분 오셨어요. 아내는가 만든 깍두기를 시식해 보시더니 맛있네요 하며 사가셨죠. 그날 하루 매출은 많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산 장아찌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죠.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고 저는 시장을 돌며 물건을 떼어왔습니다. 준혁이는 퇴근 후 가게에 들러 정산을 도와줬고 서연이는 포장과 홍보를 맡았어요. 가족이 함께 일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가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QR코드 결제 시스템 한번 써볼까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뭔데?
준혁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설명했죠. 요즘 손님들이 현금 잘 안 들고 다녀요. 카드도 수수료가 나가고요. QR코드는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려고 만든 거예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은행 다닐 때도 QR 결제 많이 권장했어요. 편하고 안전하대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평생 서툴렀거든요. 민원실에서도 컴퓨터 업무는 늘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들이 직접 세팅해 준다고 하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요즘 시대에 나만 뒤처질 순 없지. 그렇게 우리 가게에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작은 스탠드에 코드가 인쇄돼 있었고 손님들은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됐어요. 준혁이가 말했죠. 아버지, 이제 띵 소리 들리면 돈 들어온 거예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손님이 코드를 찍을 때마다 띵 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소리처럼 느껴졌거든요. QR코드가 생긴 뒤로 가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손님들도 금세 익숙해졌어요. 여기 제로페이 돼요? 젊은 손님들이 물어봤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네, 편하게 찍으세요. 그러면 손님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QR 스탠드를 향했습니다. 띵 소리가 울렸고 저는 그 소리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그 소리가 좋아졌습니다. 마치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소리처럼 느껴졌거든요.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현금 내는 손님보다 QR로 결제하는 손님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아내는가 말했죠. 요즘 손님들 지갑도 안 들고 다니네. 정말 그랬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와서 물건 고르고 찍고 가는 거예요. 저는 준혁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돈 들어오는 거 맞지? 준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제가 매일 정산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 서연이도 장부를 보여주며 말했죠. 보세요. 여기. 입금 내역 다 찍혀 있어요. 정확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 무렵 옆 가게 사장님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박 형님네는 요즘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제가 물었죠.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띵띵 소리 나는 거 보니까요. 우리는 현금만 받는데. 형님네는 세련됐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펴졌어요. 요즘은 이렇게 해야죠.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라 좀 꼼꼼하고 시대를 따라간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른 가게 사장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박 주무관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해볼까 하는데 저는 준혁이에게 배운 대로 설명했죠. 아들이 해줬는데 그냥 스탠드 하나 세워두면 돼요. 손님이 알아서 찍어요. 그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박 형님은 다르네. 자식도 잘 키우셨어.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손님들도 좋아했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이 그랬어요. 사장님, 여기 QR 되니까 너무 좋아요. 지갑 안 들고 다녀도 되고. 한 손님은 친구에게 말했죠. 여기 할머니 반찬 맛있어. 그리고 결제도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흐뭇했습니다. 시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준혁이가 정산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 매출 괜찮아요. QR 결제가 전체의 70% 정도 돼요. 70%라니 거의 대부분이 QR로 결제한다는 얘기였죠.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서연이가 덧붙였어요. 요즘 트렌드예요.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어요. 아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은 돈이 그 작은 거 하나로 들어온다는데.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준혁이가 매일 확인하잖아. 걱정 마. 사실 저는 QR 스탠드를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세팅해 준 거니까 믿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 열 때 스탠드를 카운터에 올려두고 저녁에 문 닫을 때 서랍에 넣는 게 전부였죠. 혹시 코드가 찢어졌나? 먼지가 안 잤나 정도만 확인했어요. 그마저도 대충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들이 해줬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게 제 생각이었죠. 어느 날 시장 상인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QR 결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현금 안 써요. QR 결제하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다른 사장님들이 관심을 보였죠. 박 주무관님, 우리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마치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냥 앱 하나 깔고 코드 출력해서 세워두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해준 대로만 쓰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는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요즘 잘 되는 것 같아. 손님들도 많고. QR 결제도 편하고. 아내는 빨래를 개며 대답했죠. 그래도 너무 방심하지는 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방심이야. 아들이 다 확인한다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내는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매출 좋았어요. 이대로만 가면 다음 달엔 수익 더 늘 것 같아요. 저는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 수고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퇴직하고 뭐 할까 걱정했는데 이것도 괜찮네. 천장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뭔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보던 그 QR 스탠드가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 있었다는 걸요. 띵 소리가 울릴 때마다 돈이 들어온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걸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손님도, 저도, 준혁이도, 서연이도요. 우리는 그저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 달콤한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흐렸고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7시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QR 스탠드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물건들을 정리했죠. 아내는 집에서 반찬을 더 만들어 오기로 했고 그날은 제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회사에 출근했고 서연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올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됐을 겁니다. 손님이 몇 분 오셨다 가셨고 저는 뒤편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죠. 30살쯤 돼 보였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요즘은 마스크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했지만 그 사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물건을 보는 것 같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반찬을 보는 것도 아니고 차파를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게 안을 훑어보는 느낌이었죠. 카운터 쪽을 유독 오래 봤습니다. 제 QR 스탠드가 놓인 곳이었어요. 저는 뭐 찾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그 사람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카운터 쪽을 찍는 것 같았어요. 저기요, 손님? 제가 다시 불렀지만 그 사람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린 거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혼잣말을 하고 다시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3분쯤 지났을까요?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비닐봉지 같은 게 보였죠. 저는 또 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제 QR 스탠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바람에 날아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네? 이게요? 제 QR 스탠드는 분명 카운터 위에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스탠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쓰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밖에 떨어져 있길래 주우려 왔어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바람이 불긴 했지만 제 스탠드가 날아갔을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들고 온 게 제 거랑 똑같아 보였어요. 코드도 인쇄돼 있고 색깔도 같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 스탠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있던 제 스탠드를 보니 살짝 기울어져 있었어요. 아, 이게 날아간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주워온 걸 카운터에 올려놓고 기존 스탠드는 서랍에 넣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손님, 제가 거듭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새로 받은 스탠드를 다시 봤어요. 제 거랑 똑같아 보였습니다. 코드도 선명하고 깨끗했죠. 친절한 사람도 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니 손님이 몇 분 더 오셨습니다. QR코드를 찍는 분도 있었죠. 띵 소리가 익숙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서연이가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손님 많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저는 아까 그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QR 스탠드 날아갔다고 주워다 줬어. 서연이가 물었어요. 날아갔어요? 어디로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글쎄, 바람에 날아갔나 봐. 근데 친절하게 주워다 줬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그거 확실히 우리 거 맞아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스탠드를 가리키며 말했죠. 그럼 똑같잖아. 코드도 있고. 서연이는 스탠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어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말고 스마트폰을 꺼냈죠. 한번 찍어볼게요. 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결제창이 떴어요. 아, 잘 되네요. 서연이가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는 주소까지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그저 결제창이 뜨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띵 소리만 나면 다 괜찮은 거라고 믿었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저녁이 되어 준혁이가 들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매출 어떠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죠. 괜찮았어. 손님 꽤 왔어. 준혁이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날도 QR 결제가 많았어요. 띵 소리가 10번도 넘게 들렸었거든요. 좋네요. 아버지,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는 에게 말했어요.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누가 우리 QR 스탠드 주워다 줬대? 아내는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날아간 걸 주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친절한 사람도 있더라고. 아내는 뭔가 말하려다 말았어요. 그냥 그래요 하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는 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죠. 그날 밤 저는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QR 스탠드가 바뀌었다는 걸, 그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라는 걸, 그 순간부터 우리 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그 남자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던 제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뒤로 2주 정도가 흘렀습니다. 가게는 평소처럼 돌아갔어요. 손님들이 오셨고 물건이 팔렸고 QR 소리도 계속 울렸죠. 저는 여전히 아무 의심 없이 가게를 지켰습니다. 준혁이는 매일 저녁 들러서 장부를 확인했고 서연이는 SNS 홍보를 계속했어요. 아내는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준혁이가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매출이 좀 적네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래? 손님은 많이 왔는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손님은 오히려 전보다 더 많았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늘었고 QR 결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띵 소리가 하루에 15번도 넘게 들렸어요. 이상하네. 손님은 많은데 입금이 적어요. 준혁이가 통장 내역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닐까? 가끔 그런다며? 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며칠 더 지켜보죠. 우리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볼 줄도 몰랐어요.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건 준혁이가 알아서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어요. 손님은 늘어났는데 입금은 오히려 줄었죠. 서연이가 장부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진짜 이상해요. 제가 계산한 거랑 통장이랑 차이가 너무 커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차이 나는데? 서연이가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거의 절반이요. 손님은 2배 늘었는데 입금은 반으로 줄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준혁이도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아버지, 제가 QR 결제 내역 확인해 볼게요. 그는 스마트폰으로 결제 앱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상한데요? 여기는 입금 내역이 제대로 안 뜨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혁이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결제는 됐다고 나오는데 우리 계좌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가게 뒤편 작은 사무 공간에 모였습니다. 준혁이, 서연이,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장부와 통장을 펼쳐놓고 대조했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손님은 분명히 많았고 QR 결제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턱없이 적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QR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준혁이가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는 카운터에 놓인 QR 스탠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스캔했습니다. 결제창이 떴죠. 처음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로고도 있고 버튼도 있고 색깔도 우리가 쓰던 거랑 똑같았어요. 하지만 준혁이가 화면을 확대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죠.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준혁이는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주소를 보세요. 저는 작은 글씨를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영어와 숫자가 섞여 있었죠.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쓰는 주소는 제로페이 KR인데 이건 제로페이 코라예요. 준혁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뭐가 다른데? 준혁이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이트예요. 이건 가짜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짜? 서연이도 스탠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네요. 로고까지 똑같아요. 준혁이가 서랍을 뒤지더니 뭔가 꺼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쓰던 스탠드 여기 있잖아요. 그게 제가 그날 서랍에 넣어둔 원래 스탠드였어요. 준혁이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색깔도 크기도 글씨체도 모두 똑같았죠. 하지만 준혁이가 두 개를 스캔해 보니 주소가 달랐습니다. 원래 스탠드는 제로페이 KR이었고 지금 쓰던 건 제로페이 코라였어요. 단 한 글자 차이였습니다. 누가 바꿔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날 검은 모자 쓴 남자였습니다. 혹시? 저는 그날 일을 이야기했어요. 바람에 날아갔다며 스탠드를 가져다 준 남자 말입니다. 준혁이와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님, 그게 언제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죠. 2주 전쯤? 준혁이가 장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입금이 이상해진 거예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랐어요. 그럼 지난 2주 동안? 네, 그 사람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이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참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죠. 얼마나 되는데? 서연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수천만 원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수천만 원이라니? 제가 평생 모은 돈이, 퇴직금으로 받은 소중한 돈이 단 2주 만에 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QR코드 하나 때문에, 제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든 그 작은 스탠드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옆에서 아내는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잠을 못 이루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준혁이와 함께요.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QR코드가 바뀌어서 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직원은 통장을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 후에 나왔어요. 손님, 이거 명세서인데요. 직원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지난 3주간의 입출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준혁이가 계산기를 두드렸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얼마 후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야?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천만 원, 제 퇴직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가게를 차리고 물건을 떼고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 전부가 사라진 거예요.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죠. 준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삐틀거리며 일어났고 은행을 나왔어요. 바로 근처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는 신고서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QR코드가 바뀐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준혁이가 대답했죠. 3주 전쯤이요. 검은 모자 쓴 남자가 스탠드를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많아요. 전국적으로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대포 통장을 쓰거든요. 돈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현금으로 빼내요. 게다가 해외 서버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돌려받기는요? 제가 또 물었죠.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3천만 원이 그냥 사라진 건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0해 넘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민원 응대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파출소를 나와 준혁이와 저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서로 몰랐던 것 같아요. 결국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제가 QR 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 잘못이었다고? 내가 너무 방심했다고? 디지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했던 게 화근이었다고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했던 게 독이 됐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너무 쉽게 본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는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신 아내는을 보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제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만 봐도 알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가 대신 말했죠. 할머니. 거의 3천만 원이에요.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그녀가 우는지 안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 아내는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그 목소리엔 원망도 없었고 화도 없었어요. 그저 막막함만 있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천만 원은 우리 노후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를 확인했다고 했어요. 정말로 검은 모자 쓴 남자가 찍혀 있었답니다. 하지만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고 키나 체격만 대충 알 수 있었죠. 이 정도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전국에 50건도 넘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난처한 표를 지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준혁이가 물었죠. 범인을 잡으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현금화됐을 겁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날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간은 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QR 스탠드를 보는 것도 싫었고 손님을 대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집안일을 했고 준혁이는 회사에 갔다가 늦게 퇴근했어요. 서연이도 아이를 돌보며 조용히 지냈죠. 우리 집엔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검은 모자 쓴 남자가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바람에 날아갔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든 그 순간이 끊임없이 재생됐죠.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3천만 원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30해였고 아내는 애 전략이었고 우리의 노후였어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한번 가보자던 계획이었죠. 그 모든 게 QR코드 하나에 사라진 겁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아내는 말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저는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바로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가게 다시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얼굴로 손님을 봐. 준혁이가 말했죠.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심했던 게 맞았어요. 디지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쓴 게 잘못이었죠.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왔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아내는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가 나와 말했죠. 아버님, 할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내는가 준비한 저녁이었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밥은 김이 피어올랐고 국은 뜨거웠지만 식탁은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준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 잘못입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QR 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대충 넘어갔어요. 매일 정산만 하고 스탠드는 한 번도 확인 안 했어요. 서연이가 거들었죠. 저도요. 그날 스캔했을 때 주소까지 봤어야 하는데 결제창만 확인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내가 그 스탠드를 받아든 게 문제였어. 의심 한 번 안 하고 그냥 받았잖아. 아내는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구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밥은 식어갔고 국도 미지근해졌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준혁이도 마찬가지였고 서연이도 그랬어요. 아내는만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한참 후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그 말 들으면 제가 더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남은 돈으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 거.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무슨 돈으로? 준혁이가 말했죠. 제 월급에서 조금씩 드릴게요. 아내는 손을 저었어요. 그건 안 돼. 너희 살아야지. 식탁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저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그냥 뭔가를 삼키는 느낌이었죠. 옆에서 아내는가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게는 계속 하셔야 해요. 그래도 수입이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얼굴로 손님을 대하냐고. 서연이가 말했죠.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결국 제 실수였으니까요. 아내는가 일어났습니다. 설거지 할게요. 그녀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보였어요. 언제 저렇게 늙었을까? 아니면 제가 늙게 만든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가끔 들렸죠. 저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누워 있었죠. 한참 후 아내는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아내는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아내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아내는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죠. 말없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어야겠다고.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내는도 준혁이도 서연이도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야 했죠. 비록 천천히라도 말입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연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그늘이 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가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죠. 조심히 다녀와요.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어요. 일주일 넘게 문을 안 열었으니까요. 저는 걸레로 닦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QR 스탠드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당분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금과 카드만 받기로 했죠.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며칠 동안 문 닫으셨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좀 아팠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사갔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QR 결제를 못하니까 젊은 손님들이 줄었어요. 여기 QR 안 돼요? 물어보는 손님들이 있었죠. 저는 죄송합니다. 지금은 현금이랑 카드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그냥 나가기도 했어요. 준혁이가 저녁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 준혁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QR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더라고. 그럼 다시 QR을 쓰시는 게? 준혁이가 말을 꺼내다 멈췄습니다. 제 표정을 본 거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다신 안 써. 준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걸요. 며칠이 지나자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QR 없이는 장사가 안 됐어요. 매출은 계속 줄었고 적자가 나기 시작했죠. 아내는가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가게도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게 두려웠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QR을 다시 쓰되 완전히 다르게 하기로요. 준혁이를 불러 말했어요. QR 다시 하자. 근데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준혁이가 물었죠. 어떻게요? 저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소 확인, 스탠드에 투명 테이프로 봉인, 입금 실시간 알림 설정.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새로운 QR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번엔 스탠드를 투명 케이스에 넣고 테이프로 완전히 봉인했습니다. 누군가 손대면 바로 알 수 있게요. 그리고 결제될 때마다 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했죠. 아버지, 이제 입금될 때마다 문자 올 거예요. 준혁이가 설명했습니다. 매번 확인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엔 한 건도 놓치지 않을 거야. 준혁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새로운 QR 스탠드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투명 케이스에 들어있고 테이프로 봉인돼 있었어요. 손님들이 이상하게 볼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꼼꼼하시네요. 한 손님이 말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번 당해봐서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스탠드를 확인했어요. 봉인 테이프가 그대로 있는지 주소가 맞는지 꼼꼼히 봤죠. 결제가 될 때마다 문자가 왔고 저는 즉시 확인했습니다. 띵 소리 다음에 문자가 오면 그제야 안심했어요. 옆 가게 사장님이 물어봤습니다. 박 형님, 그거 왜 그렇게 꽁꽁 싸매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 이거 바꿔치기 당해서 큰돈 날렸어요. 그분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했죠. 검은 모자 쓴 남자, 가짜 QR 스탠드, 사라진 3천만 원까지요. 그분은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도 조심하세요. QR 스탠드 매일 확인하시고 누가 손대는지 잘 보세요. 그분은 당장 자기 스탠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실수가 다른 사람에겐 도움이 되는구나. 그 후로 시장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QR코드 조심하세요. 바꿔치기 당할 수 있어요. 처음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가능해? 하지만 제가 은행 명세서를 보여주자 모두 놀랐습니다. 상인의 모임에서도 발표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 말했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쉽게 당했는지, 얼마나 정교했는지요. 여러분도 제발 조심하세요. 그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들 QR 스탠드를 봉인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확인해주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보이면 알려줬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실수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출도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QR 결제도 늘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매번 확인하고 매번 의심했죠. 편리함보다 안전함을 택했어요.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아내는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물론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천천히라도 다시 모으면 됐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6달쯤 지났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만큼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저는 시장을 돌며 물건을 팝니다. 준혁이는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고 서연이는 SNS를 관리해줘요. QR 스탠드는 여전히 투명 케이스에 봉인돼 있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봐요.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짧게 대답합니다. 한번 당해봐서요.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죠. 요즘은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니까요. 매일 아침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게 문 열고 QR 스탠드를 꺼내 봉인 테이프를 확인해요. 조금이라도 뜯긴 흔적이 있으면 바로 바꿉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주소를 스캔하죠. 제로페이 KR인지 확인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요. 결제가 될 때마다 문자를 확인합니다. 띵 소리 다음 문자가 오면 입금 금액을 봐요. 손님이 낸 금액과 맞는지 체크하죠.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습관이 됐어요. 오히려 확인 안 하면 불안합니다. 어느 날 젊은 손님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QR코드 사기 당하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손님이 말했죠.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많대요. 사장님처럼 봉인해 두는 게 제일 안전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은 손님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요. QR코드 조심하세요. 쉽게 보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모르면 더 위험해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같이 확인하세요.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첫째는 디지털이 편리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띵 소리만 믿으면 안 됩니다. 돈이 정말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해요. 둘째는 QR코드도 현금처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손대게 두면 안 돼요. 봉인하고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의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민원실에서도 시민들을 믿었고 가게에서도 손님을 믿었죠. 하지만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는요. 조금만 방심하면 당합니다. 넷째는 가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3천만 원을 잃었을 때 가족은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준혁이는 자기 잘못이라고 했고 서연이는 같이 해결하자고 했죠. 아내는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섯째는 실수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시장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조심하기 시작했죠. 제 실수가 다른 사람을 지킨 겁니다. 그게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R코드는 작지만 그 안에 당신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지키는 건 기계가 아니라 우리 손끝이에요. 매일 확인하세요. 의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편리함 뒤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 받으세요. 혼자 하려다 저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QR 쓰시면 자주 확인해 주세요. 주소가 맞는지, 봉인은 돼 있는지, 입금은 제대로 되는지요. 어르신들은 한 글자 차이를 못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켜드려야 해요. 저는 지금도 가끔 후회합니다. 그날 검은 모자 쓴 남자를 의심했더라면, QR 스탠드를 확인했더라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고요.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조심하는 수밖에요. 3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제 30해가 담긴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배웠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위험하고 사람은 제가 믿은 것보다 약하며 가족은 제가 알던 것보다 소중하다는 걸요. 지금 저는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벌지는 못하지만 잃지도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내는와 함께 아침을 먹고 가게에 나가 손님을 만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QR코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조심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왜 안 와요? 혹시 다른 데 다녀요? 정숙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녔던 단골이 말없이 떠났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요. 우리 미용실도 고급스럽게 해야지 욕심을 냈습니다. 가격은 2배로 올렸는데 서비스는 형편없었죠. 커피 한 잔도 제대로 안 챙기면서 염색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 염색약 쓴다고 거짓말하면서요. 오랫동안 쌓은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루 손님 3명, 통장은 마이너스. 65살의 폐업을 고민합니다. 제가 단골들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순이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도와줬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커트가 몇천 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렴했죠. 파마는 10,000원대였고 염색도 10,000원 남짓이면 충분했습니다. 손님들이 가격 때문에 화를 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머리가 마음에 안 들 때만 살짝 불만을 표하시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미용실이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이었어요. 그때가 정말 전성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벌써 동네 아줌마들이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정숙 언니는 항상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파마 좀 해줘. 언니는 미용실에서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모여들어서 미용실이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마치 동네 사랑방 같았죠. 그때는 아줌마 파마가 정말 인기였습니다. 한 번 파마를 하면 서너 시간은 기본이었어요. 파마액을 바르고 롤러를 감고 기다리는 동안 손님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으셨거든요. 서로 안부를 묻고 집안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소식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전에 집아들이 대학 합격했다더라. 진짜 어느 대학인데 좋은 대학이래. 이런 대화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파마를 해드리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손님이 오시면
제가 들은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죠. 그러면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순희 씨가 소식통이네. 우리보다 동네 일을 더 잘 알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제가 단순히 머리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매주 장날이었습니다. 장날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온 아줌마들이 몰려오는 날이었어요. 오후가 되면 미용실 앞에 자전거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죠. 순이야, 우리 오늘 다 같이 파마해줘. 내일 나들이 가거든. 단골 언니들이 친구 여러 명과 함께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바빴어요. 여러 명의 머리를 동시에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손님들끼리 서로 농담도 하고 제게 인생 상담도 해주시고요. 제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을 때였는데 손님들이 진짜 언니나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장사할 때는 항상 웃어야 해. 손님이 기분 좋게 가야 다시 와. 그리고 가격은 너무 올리지 마. 동네 사람들 사정도 어려우니까. 정숙 언니가 해주신 조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들었던 말들이 귀에 생생해요. 무엇보다 그때는 손님들이 미용실에 오는 걸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단순히 머리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거였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미용실에 와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파마를 하지 않는 날에도 순이야, 차 한 잔만 마시고 갈게 하면서 들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반가웠어요. 미용실이 훨씬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 때마다 설렜어요.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이 오실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남편은 주말마다 와서 미용실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순이야, 오늘 손님 많았어. 남편이 물으면 저는 신나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딸 지은이가 어릴 때는 학교 끝나고 미용실로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손님들이 과자를 주시면 좋아라 하며 먹었어요. 미용실은 제 일터였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엔 돈이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어요. 한 달에 벌어서 가족 넷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골들은 점점 늘어났고 미용실은 안정적으로 운영됐어요.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IMF 시절에도 우리 미용실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어요. 비싼 미용실 대신 저희 같은 동네 미용실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동네 미용실의 힘은 가격이 아니라 정이라는 거려. 손님들과 쌓아온 신뢰와 따뜻한 관계가 진짜 자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중한 걸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 욕심 때문에요. 그 후로도 미용실은 잘 됐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많았고 매출도 꾸준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60을 넘겼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남편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해왔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였어요. 그날 저는 딸 지은이를 만나러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큰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번화한 쇼핑가에 새로 생긴 미용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로 된 넓은 쇼윈도 너머로 보이는 내부가 정말 화려했어요. 세련된 조명 아래서 젊은 미용사들이 손님들 머리를 하고 있었고 대기 손님들은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한참을 서서 그 미용실을 바라봤습니다. 안에 있는 손님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세련된 분위기였죠. 제 미용실에 오시는 동네 아줌마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미용실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미용실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시내에서 정말 멋진 미용실 봤어. 남편은 그래, 어떻게 생겼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본 걸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조명도 멋있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손님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남편은 그렇게 대단해 하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미용실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미용실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수년 동안 바꾸지 않은 낡은 의자들, 형광등만 달린 천장, 구석에 쌓인 오래된 잡지들, 갑자기 다 낡아 보였어요. 며칠 후 다시 그 미용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상담받는 척하면서 둘러봤죠. 가격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커트가 3만 원이 넘었고 염색은 1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제 미용실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비싼 가격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미용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 뭐가 다른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뿐이었어요. 미용실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물간 미용사 같았어요.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용실도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었어요. 젊은 손님들도 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만 상대하는 게 갑자기 한심하게 느껴졌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며칠 후 정숙 언니가 파마를 하러 오셨습니다. 파마를 하는 동안 저는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요즘 시내 미용실들 정말 비싸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엄청 많던데 정숙 언니는 그래 비싸직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못 가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언니, 그런데 우리 미용실도 좀 더 고급스럽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우리 미용실은 지금이 좋아. 가격도 적당하고 편하잖아. 굳이 바꿀 필요 있어. 언니 말씀은 충고였지만 저는 그때 그걸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순간이에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미용실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가격도 좀 올리고.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순이야,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손님들도 만족하고 있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요즘은 달라. 우리도 변해야 해. 결국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큰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바꾸지는 않기로 했어요. 대신 조금씩 바꿔나가기로 했죠. 먼저 조명부터 바꿨습니다. 형광등을 떼어내고 은은한 간접 조명을 달았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고민됐어요. 오랫동안 한 가격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올리면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심했어요. 조금씩 올리면 되겠지. 먼저 염색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 전까지 5만 원 정도 받던 걸 7만 원으로 올렸어요. 커트도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새 가격표를 만들어서 벽에 붙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괜찮을까? 손님들이 화내진 않을까? 첫날은 별일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이 오셨는데 가격표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염색을 하시고
계산할 때도 조용히 돈을 내셨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괜찮네.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이틀째 되던 날 정숙 언니가 오셨습니다. 언니는 가격표를 한참 보시더니 제게 물으셨어요. 순이야, 가격 올렸구나. 네, 언니, 요즘 재료비도 많이 올라서. 제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정숙 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비싸긴 하네. 그래도 순이 언니니까 계속 올게.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이 언니니까 계속 올게. 가격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정 때문에 오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격 올려도 손님들이 계속 오네. 다음 주에 또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파마였어요. 7만 원 받던 걸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과감한 인상이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신의 미용실은 이것보다 훨씬 비싸잖아.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계산하실 때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지갑을 열면서 한숨을 쉬셨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15년 단골이던 분이 염색을 하러 오셨어요. 계산을 하면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아, 그렇군요. 하고는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분은 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그냥 바쁘신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가격 때문에 안 오시는 건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설마 그 정도 가격 올랐다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조금씩 오지 않는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시던 분들이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오셨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 미용실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해. 그러면 새 손님들이 올 거야. 가격을 올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은 조금 줄었지만 매출은 비슷했어요. 오히려 한 명당 더 많이 받으니까 일은 덜하고 돈은 비슷하게 버는 셈이었죠. 저는 이게 좋은 전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적은 손님에게 비싸게 받으면 되잖아. 그때쯤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을 올렸으면 뭔가 달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손님들이 돈값을 한다고 느껴야 하잖아. 그래서 염색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 쓰던 제품은 한 통에 10,000원 정도 하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써온 제품이라 손에도 익고 손님들도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용 재료상에 갔더니 새로운 제품을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대형 미용실에서 많이 쓰는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한 통에 3만 원 정도 하는데 색이 훨씬 잘 나와요. 저는 솔깃했습니다. 그래, 프리미엄 제품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가격 올린 게 정당화되겠지. 집에 와서 그 염색약으로 처음 손님 머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 제품이랑 큰 차이는 없었어요. 색은 비슷하게 나왔고 지속력도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님에게 말했어요. 이번에 프리미엄 염색약으로 바꿨거든요. 훨씬 좋을 거예요. 손님은 아, 그래요 하고 대답하셨지만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결과물이 예전이랑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 말을 했어요. 프리미엄 제품 쓴다고 마치 그게 가격 인상의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가격을 올렸으면 서비스도 더 좋아져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짓이었어요. 미용실에는 늘 믹스커피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시는 동안 드시라고요.
예전에는 떨어지면 바로바로 채웠어요. 손님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신경 썼죠. 그런데 가격을 올리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커피가 떨어져도 며칠씩 그냥 뒀어요. 과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손님들이 눈치 보며 물어보셨습니다. 사장님, 커피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고, 깜빡했네요. 요즘 너무 바빠서 마트를 못 갔어요.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귀찮았던 겁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몇천 원짜리 커피랑 과자 사는 게 아까웠던 것도 있었고요. 염색 10만 원 받으면서 커피 한 잔 아끼다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합니다. 손님들은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파마하러 오셨다가 3시간 동안 있으면서 물 한 잔도 못 드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커피 드릴까요? 하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냥 일만 했습니다. 손님이 나가시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던 게 기억나요. 더 나쁜 건 예약 시간을 안 지킨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예약 시간을 철저히 지켰어요. 손님이 2시에 오신다고 하면 2시 정각에 시작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루즈해졌어요. 한 손님이 늦어지면 다음 손님도 기다려야 했죠. 어느 날 예약하고 오신 손님이 40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제가 2시에 예약했는데요. 저는 얼굴도 안 붉히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앞 손님이 시간이 좀 걸려서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래요? 그런데 커피는 없었죠. 손님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셨지만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분도 그 후로 안 오셨어요. 나중에 다른 손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미용실로 옮겼다고요. 예약 시간도 안 지키고 서비스도 별로래.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미용실 요즘 비싸졌대. 서비스도 예전 같지 않고.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아니야. 그냥 손님들이 예민한 거야.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격에 민감한 거지.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손님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괜찮아. 저는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정숙 언니가 오신 날이었습니다. 언니는 파마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요즘 미용실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더 따뜻했잖아. 지금은 뭔가 차가운 느낌이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 제가 바쁘기도 하고 나이도 들어서 그래요. 그냥 핑계만 댔습니다. 정숙 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언니 표정이 걱정스러웠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정숙 언니 말을 제대로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경고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귀를 막았어요. 제 방식이 옳다고 착각했습니다. 가격 올리고 적게 일하면서 똑같이 벌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죠. 그해 겨울 또 한 번 가격을 올렸습니다. 염색을 10만 원으로 맞췄어요. 커트는 2만 5천 원이 됐고요. 새 가격표를 붙이면서도 손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거죠. 가격 올리는 게요. 하지만 그게 제 무덤을 파는 마지막 삽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미용실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올해는 더 잘 될 거야. 가격도 안정됐고 이제 새 손님들이 올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손님은 점점 더 줄어들기만 했어요. 먼저 젊은 손님들이 안 왔습니다. 제가 바랐던 새 손님층이었는데 아예 오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는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시내 큰 미용실을 가지 동네 미용실은 안 왔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결국 남은 건 기존 단골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골들마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난 건 10년 넘게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러 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안 오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손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분은 아, 사장님 하고 난처한 듯 대답하셨어요. 잘 지내요. 그냥 좀 바빠서요.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저도 알아들었어요. 다른 미용실로 옮겼다는 뜻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단골이 그냥 떠난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요. 며칠 후 우연히 그 손님을 동네에서 마주쳤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달라져 있었어요. 분명 다른 곳에서 한 거였죠. 저는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민망했거든요. 그분도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이 정말 서글펐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분들이 조용히 떠났어요. 어떤 분은 이사 간다고 거짓말을 하셨고, 어떤 분은 아프다고 하시며 안 오셨습니다. 다들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워서였죠. 정숙 언니만은 계속 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언니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실 때마다 지갑을 여시는 손이 느려지셨어요. 한숨을 쉬시는 것도 여러 번 봤고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언니 혹시 가격이 많이 부담되세요? 정숙 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 요즘 연금도 적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하지만 순이 언니니까 계속 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니가 부담을 느끼면서도 정 때문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게 단골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인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칠 후 정숙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미안한데 다음 주 예약 취소할게. 갑자기 일이 생겼어. 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언니 다음에 오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정숙 언니는 한 달 동안 안 오셨습니다. 저는 매일 언니가 오시길 기다렸어요. 혹시 오늘은 오시려나 하지만 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왜 안 와? 다른 데 다녀. 전화벨이 울렸지만 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언니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 단골이 말없이 떠났어요. 가장 오래 다니신 분이었는데, 가장 아껴주시던 분이었는데 제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미용실 너무 비싸. 서비스도 별로래. 저는 그 소문을 직접 들었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거든요. 순이 씨가 요즘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 가격만 올리고 예전만 못해. 귀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욕심을 부렸고 서비스는 형편없어졌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내 모습인가?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단골들이 떠나고 있다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인터넷에서 지역 맘카페를 우연히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미용실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순이 미용실 비추천, 가격 너무 올랐음, 서비스도 예전만 못함,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인정. 차라리 시내 가는 게 나을 듯. 집에서 셀프로 하는 게 나아. 그 글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용실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반 가까이 줄어 있었어요. 손님 수는 더 심각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거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미용실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손님이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하루에 3명 오면 많은 날이었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안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막막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 의자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한 달에 120만 원 내던 걸 18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에 60만 원이나 오르는 거였죠. 저는 건물주를 찾아가서 사정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조금만 봐주실 수 없을까요? 건물주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상가도 다 올렸어요. 여기만 예외일 순 없죠. 싫으시면 나가셔도 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매달 180만 원을 내야 했어요. 거기에 전기세 30만 원, 재료비 5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고정비만 260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매출은 300만 원도 안 됐어요. 순이익이 4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였습니다.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연금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빠듯했어요. 집 관리비에 식비에 병원비까지 나가면 거의 남는 게 없었거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망하겠다. 더 큰 문제는 재고였습니다. 고급 염색약을 비싸게 사놓았는데 손님이 없으니 쌓이기만 했어요. 미용실 한쪽 구석에 상자째 쌓여있는 염색약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몇백만 원어치가 그냥 썩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쯤 동료 미용사 미경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이야, 나 미용실 정리했어. 더는 못 버티겠더라. 미경 언니는 20년 넘게 미용실을 하던 분이었어요. 저보다 5살 어렸지만 실력도 좋고 손님도 많았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폐업한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언니 미용실 잘 됐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경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잘 되긴. 요즘 다들 안 와. 가격은 비싸다고 하고 젊은 애들은 셀프로 하고. 이제 끝물이야. 언니 말을 들으면서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도 저처럼 가격을 올렸다가 손님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는 겁니다. 순이야, 너도 정신 차려. 이대로 가다간 너도 망해. 언니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미경 언니랑 달라. 단골도 많고. 하지만 그게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는 걸 곧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손님이 예약을 했습니다. 새 손님이었어요. 전화로 염색 예약을 하셨거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새 손님이 오는구나. 하지만 그 손님이 오셨다가 가격표를 보더니 바로 나가버렸어요. 죄송한데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다른 데 알아볼게요. 그 손님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미용실 전체를 흔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 손님조차 가격에 놀라서 도망가는구나.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마이너스였어요. 생활비로 쓰다 보니 적금도 다 깨고 통장도 바닥났던 겁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미용실이 정말 안 돼.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통장을 봤습니다. 순이야, 이거 정말 심각한데 어떻게 할 거야?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대답은 뻔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이었죠. 가격만 올리고 서비스는 엉망으로 만든 제 잘못이었습니다. 정숙 언니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언니가 해주셨던 충고들이 떠올랐어요. 가격 너무 올리지 마. 손님 기분 좋게 가야 다시 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니는 떠났고 다른 단골들도 다 떠났어요. 미용실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빈 의자들만 줄지어 있었고 조용했어요. 예전엔 손님들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거점막감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정말 초라했어요. 늙고 지친 얼굴에 희망 없는 눈빛, 40년을 해온 미용사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소용없었어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름이 되었지만 미용실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손님은 더 줄어서 하루에 2명 오면 다행이었어요. 어떤 주는 일주일 내내 손님이 10명도 안 왔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졌어요. 한 달에 25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임대료 180만 원을 빼고 나면 7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서 전기세 재료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상 거지꼴이었죠.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응, 잘 지내지.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알아차렸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결국 털어놨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요즘 미용실이 너무 안 돼서. 딸은 한참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렇게 힘들면 무리하지 마세요. 딸도 제가 그만두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준호한테도 전화해 봤습니다. 준호는 최근에 직장을 잃고 구직 중이었어요. 엄마 저도 요즘 힘들어요. 취업이 안 돼서. 엄마도 힘드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도 자기 걱정에 바빴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며칠 후 준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면접 준비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서.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 제가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아들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식한테 도움도 못 주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용실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더는 못 버티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생각도 그래. 이제 그만해. 남편도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40년을 해온 일인데 이제 뭘 하며 살지. 미용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고요.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만둬야 하나, 조금만 더 버텨볼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통장은 계속 마이너스였고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빚만 늘어날 뿐이었죠.
동네를 걸어다니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경비는 남자들만 뽑더라고요. 청소일은 체력이 딸릴 것 같았고요. 마트 계산원도 젊은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어느 날 미용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쯤 되었는데 그날은 손님이 3명밖에 안 왔어요. 매출은 8만 원, 임대료도 못 내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40년을 해온 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제가 직접 무너뜨린 거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가격을 올렸을까? 왜 서비스를 소홀히 했을까? 왜 정숙, 언니 충고를 무시했을까?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단골들한테 한 행동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고, 과자 리필 안 하고, 예약 시간 안 지키고,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신뢰를 무너뜨린 거였어요. 정말 한심한 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또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정말 저를 포기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은 깊어졌어요. 65의 나이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이야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저는 괜찮아 하고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티낼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웠고 미용실 문 여는 게 무서웠습니다. 손님 없는 미용실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복지관하고 아무 연락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의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 사회복지사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미용실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 복지관하고 같이 일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노인 요양시설하고 계약해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한 달에 2번 정도 가셔서 어르신들 머리를 해드리시면 돼요. 80만 원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도 미용 교육이 필요한데 거기도 한 달에 한 번 가주시면 40만 원 드려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저한테 연락하신 거죠? 수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내분들한테 추천받았어요. 박순희 원장님이 경력도 많으시고 실력도 좋으시다고 누가 추천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직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무엇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용실 운영 방식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매일 여시는데 주 3일 정도만 여시고 나머지는 외부 일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가격도 현실적으로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요. 가격도 내리고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거였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까? 가격을 내린다는 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복지관에서 제안이 왔는데 남편은 자세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기회 같은데 해봐. 지금이라도 방식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미용실을 주 3일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외부 일을 하기로요. 그리고 가격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염색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커트를 5만 5천 원에서 12,000원으로 낮췄어요. 새 가격표를 만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비스도 다시 챙기고 손님들한테 성실하게 대하기로요. 먼저 믹스커피와 과자를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예전처럼 손님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게요. 미용실도 깨끗하게 청소했고요. 그리고 예약 시간을 철저히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첫 요양시설 방문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동행해 주셨어요. 시설에 도착하니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를 하나하나 정성껏 잘라드렸어요. 한 할아버지가 거울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깔끔해지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날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느낀 거였죠. 미용사로서의 자부심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갔습니다. 외국인 여성들한테 기본 미용 기술을 가르쳐 드렸어요. 다들 열심히 배우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분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미용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내리고 서비스를 다시 챙기니까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어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달 후였습니다. 미용실 문이 열리더니 정숙 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순이야, 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니가 오셨네요. 정숙 언니는 가격표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어머, 가격 내렸네.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하려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의자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야 정신 차린 거니? 언니 말씀이 뼈아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거였으니까요. 언니 머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정숙 언니는 거울을 통해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알아, 그래도 순이 언니니까 용서해 줄게. 대신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 단골 몇 분이 다시 오시기 시작했어요. 수입도 안정됐습니다. 미용실에서 150만 원 정도 벌고 외부 일에서 2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됐어요. 예전보다는 적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빚 걱정도 없었고 손님들한테 떳떳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의 보람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용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북적이진 않았지만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 3일만 운영하니까 여유도 생겼고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만 문을 열었는데 그날들은 예약으로 꽉 찼습니다. 손님들도 달라졌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이 제일 편하셨습니다. 비슷한 나이대니까 이야기도 잘 통했고 서로 이해하기도 쉬웠어요. 젊은 손님을 유치하겠다던 제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요양시설 일도 잘 됐습니다. 한 달에 2번 가는데 매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제가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머리도 깨끗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예전엔 그런 마음을 잊고 있었죠. 오로지 돈만 생각했으니까요. 다문화 센터 일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여성들한테 미용 기술을 가르쳐 드리면 나중에 그분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거든요. 한 베트남 여성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집에서 아이들 머리도 자를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예전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했어요. 빚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기쁜 건 정숙 언니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였습니다. 언니는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오셨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다. 언니가 말씀하시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어느 날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순이야, 그때 왜 그랬어? 왜 갑자기 욕심을 부린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내 미용실 보고 부러웠어요. 우리 미용실도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었고요. 그런데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죠.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욕심이 문제였어. 가격만 올리고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뜨리면 누가 오겠어. 언니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5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째, 내 수준에 맞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 저는 동네 미용실이었는데 고급 미용실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무리하게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둘째, 가격을 올리려면 서비스도 올려야 한다는 것. 저는 가격만 2배로 올리고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뜨렸어요. 커피도 안 채우고 예약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손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죠. 가격과 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셋째, 단골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정숙 언니가 여러 번 충고해 주셨는데 저는 무시했어요. 그분들이 오랜 세월 저를 지켜본 분들인데 그 조언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진짜 스승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넷째, 욕심은 독이라는 것. 제 모든 실수는 욕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은 욕심, 그 욕심 때문에 40년 쌓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5째,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 커피 한 잔, 과자 몇 개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는데 그게 쌓여서 신뢰가 무너진 거였어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도 무너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5가지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미용실에도 조그맣게 적어서 붙여놨어요. 제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요. 지난주에는 딸 지은이가 미용실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정말 좋아지셨어요. 딸이 말하는 걸 보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나 봐요. 지은아, 엄마가 정신 차렸어. 이제 괜찮아. 딸은 안심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취직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다행이야.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들도 제 걱정을 많이 했나 봅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남편은 요즘 주말에 미용실에 와서 청소를 도와줍니다. 예전처럼요. 순이야, 요즘 정말 좋아 보여. 나도 마음이 편해. 남편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실수 때문에 남편도 많이 걱정했을 텐데요.
어제는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밝아 보였어요. 예전처럼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생기 있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40년 경력도 욕심을 부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었어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수준에 맞는 장사를 하세요. 무리하게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격을 올리려면 서비스도 같이 올리세요. 그리고 단골의 충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욕심은 독입니다.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챙기세요.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만큼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떳떳하고 보람차게 일하고 있으니까요. 손님들한테도 정성을 다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정숙 언니가 오셨습니다. 언니 머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언니가 다서와 주셔서, 그리고 제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언니는 거울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이제 예전 내가 돌아온 것 같아. 계속 이렇게만 해. 네 언니, 약속할게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제가 대답하니까 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오늘도 미용실 문을 닫으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성실하게 살자. 작은 것 하나하나 정성껏 챙기자. 손님들한테 진심을 다하자.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미용사의 삶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